이번 강의는 제8장의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 짓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원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8장의 마지막 구절은 바로 모든 우리의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역을 멀리하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손에서 주역을 놓지 마시고 언제나 입으로 주역을 외우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손에 넣지 말라고 하면 책을 악교로 붙여놓는다고 공부되는 거요? 이게? 그리고 입으로 항상 주역을 읽으라는 것은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바로 이 점이에요. 바로 우리가 주역을 항상 손에 끼고 달고 입으로 주역을 읽으시면서 뭘 해야 하냐면 초솔기사의 규기반컨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그 주역이라는 글을 따라서 주역의 구절구절을 따라서 규기방이라고 할 때 1차적인 해석을 도자를 썼어요. 주역에 담긴 그 도를 헤아려 보되, 그런데 2차적으로 이 방자를 도자로 해석했는데 다시 주자는 뭔 글자로 바꾸느냐? 이치자로 바꾼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방은 도고 도는 이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주역의 문장을 따라서 주역에 담겨져 있는 그 이치를 헤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책에 대하여 손과 입을 띄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생각하고 언제나 그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외워야 하고 손에서 책을 놓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주역을 그 이치를 가만히 헤아려 보면 기유 전상이 연이와 전상이라는 것이 원칙과 떳떳한 법칙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역에는 기본적인 공식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의 요체가 있고, 이미 이렇게 주역의 그 이치를 보면 전상이 있지만, 자, 이렇게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법이 되고 떳떳함이 되는 이런 내용을 갖고 있지만 이 말이 전환한 거 아니에요. 문제는 구비기이란 말이 뭔 말이요? 만약에 진실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그 기자가 뭐예요? 바로 주역을 이해할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 기자가. 이게 자격이요. 주역을 볼 만한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 어때 이게? 아무리 주역이 원칙이 되는 진리서적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을 이해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 이 뜻이에요. 만약에 그런 책을 이해할 만한 인물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 바로 이 방이라고 하는 도자, 주역의 도는 그냥 공허하게 지가 혼자 지 발로 걸어온 것이요? 안 되는 거예요. 도는 공허하게 이거 행해지는 것이 아닌 것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 중용에서 말한 것처럼 이게 구비기인이란 말은 대기인법이에요. 바로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이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어야 그러한 진리를 알 수가 있지.
그래, 중용에서도 구불지덕이면, 그래서, 자, 중용제 27장을 보면, 구불지덕이면, 그래서 이 자격이 뭐냐면, 참으로 지극히 덕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 이게 어떻게 돼요? 지도 불응언이라 지극한 도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고. 이게 지도 불응법 아니에요. 바로 이런 인격이 있어야 주역의 진리가 뭔지 성취되는 것이지, 바로 주역을 이해하지 못한 그런 자격미달이라면 이 소리 아니야. 자격미달. 자격이 미달되면 주역의 도라는 것이 공학의 지가 찾아올까? 공학에게 행해지질 않는 것이다. 바로 중용에서 말하는 구불지덕이면 지극히 덕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 지극한 도라고 하는 것은 성취할 수 없느니라라는 말하고 같은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주역을 멀리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주역을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이게 본의에서 방언 도를 말하는 것인데, 초솔기사가 초자가 시자, 솔자가 유자. 처음 우리가 주역에 괴사와 효사로 말미암아, 이 말은 괴사와 효사를 연유해서 이탁끼리 주기방, 그 이치를 헤아려 보면, 저 견기유 전상이라 주역 속에는 정말 전상의 도가 있다. 법이 되고 불변의 원칙이 되는 이런 진리의 도가 있다. 그러지만 신이 명지적 존옥이니라 우리가 신처럼 밝게 아는 것은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우리 읽는 사람한테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주역을 신명처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주역이 우리를 알려주진 않는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지. 이게 바로 이 소리는 뭔 소리요? 그걸 주역의 이치를 밝히는 것은 사람한테 있다 소리가. 인능홍도요. 사람이 능히, 논어에 그랬잖아 이게. 사람이 능히 도를 키워서 도를 이루는 것이지. 도불홍이니라. 도가 사람 키워준 거 봤어? 노력을 해야지. 그게 논어에서도 나온 거 아니야. 인능홍도요. 사람이 능히 도를 키워가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키워주냐고. 그 비유법이 뭐냐면, 부채가 바람이 일어서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지만 부채만 가만히 놔두면은 시원한 바람 나온 거요? 부채를 가지고 흔들어야 바람이 나오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합죽선이라도 가만히 놔두면 바람 안 나온 것이요. 부채는 바람을 일으켜 주기는 하지만 사람이 붙여야 바람이 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 인능홍도법이야. 사람이 능히 부채질을 해야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부채 가만히 놔두면 바람 나오냐고. 바로 공부가 그러한 것이요. 이게 여러분이 주역을 보고 열심히 하셔야 주역의 이치를 신명처럼 밝혀간 것이지, 주역이 찾아와서 여러분을 신명으로 만들어준다? 그런 건 없는 것이요. 바로 이것이 사람이란 게 주역을 멀리하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하라,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개사 제9장은 이 장에서는 육효에 관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논하고 있는 것이 특색인 것입니다. 육효의 첫 자리는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고, 가장 위에 있는 상의 자리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고, 중간에 있는 사연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 이 육효의 구성 요소에 관한 것이 이 장처럼 자세하게 나온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개사하 제9장에 해당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1절은
육효에 대한 총론이고, 제2절은, 그리고 제3절은 바로 제2절에서는 초효와 상효에 대한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논했고, 3절에서는 중간효, 사효를 말한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2절과 3절은 육효를 분론이에요. 나누어서 논술한 것이에요. 그리고 제4절에 가면 자, 총체에서 구분으로, 구분해서 다시 총론으로. 그래서 4절은 육효를 전체적으로 논하면서 단정지어 말한다, 이렇게 한 것이에요. 기륭전망을. 제5절에 가면 이효와 사효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자리가 다르고, 여기에 부분은 그리고 3효와 5효에 대한 분석, 이것은 다시 앞에서 그랬듯이 총체와 부분적인 논, 분론, 그리고 분론은 다시 총체를 했고, 이번에 5절과 6절은 다시 뭐예요? 다시 사효를, 이것은 부분적으로 논술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문장 쓰는 법이에요. 총체와 구분, 구분과 총체. 여기서는 다시 분론으로 말한다. 다시 가운데 사효를 취해서 거듭거듭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6절을 말하고 있는데, 괴라고 하는 것은 효의 근간이 되죠. 전체니까 효의 근간이란 말이 되고, 효라 하는 것은 괴의 이 체제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채수, 유정이나 괴효의 체가 일정하긴 하지만 괴효의 용도는 어때요? 괴효의 체가 일정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64개와 384효는 강류, 이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일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역 전체를 떠들어 봐도 음을, 양을 상징하는 획 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역글은 모두 다 강류를 표시하니라고 9하고 6분이 없잖아, 이게. 9, 6 벗어난 것이 없어요, 이게. 이렇게 일정한 형태를 갖고 있지만 똑같은 구자고 똑같은 육자여도 어때요? 거기에 따른 글은 다 다르잖아, 이게. 바로 작용체에 있어서는 일정하지 않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주역의 공통적인 분모와 각 개체가 다른 차이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역의 구자, 육자가 두 가지뿐이 없으니까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라. 거기에 따르는 바로 용도는 어느 것 하나가 똑같은 물건이 없는 것이다. 이게 주역이다. 이렇게 해서 바로 제9장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9장 제1절은 육효에 대한 총론으로 육효를 전체를 들어서 말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지위서야 원시요종하야. 주역이라고 하는 책 댐댐이는, 주역이라고 하는 책은 원시요종하야, 처음 시작하는 도리를 근원으로 규명하여 보고 그 끝이 나는 부분을 요하여, 구하여 이 진략고 이것으로 책의 바탕을 삼은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질자가. 육효 상잡은 육효가 서로 모두 뒤섞여져 있는 것은 육이 시물야라, 그 시물이라고 말한다. 이럴 때 시물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보면 그
그 때에 맞는 물건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여기에는 시자와 물자를 바꾸는 거예요. 자, 이 괴효에는 이 괴효라고 하는 것은 괴효의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물자예요. 이게 괴효의 일정한 형태를 갖고 있으면 존재로서 물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괴효라는 것은 또 어때요? 이게 괴효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가 있냐면 괴효는 항상 변해요. 괴효가 변한 건 시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육효가 이렇게 서로 뒤섞여져 있지만 괴효만큼은 384효가 9하고 6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물이에요. 이것은 일정한 형태로. 그러나 육효는 첫 효로부터 6효로 올라가면서 시자에다가 수시 변형이라면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이건 때 따라 변형한 거예요. 바로 육효는 그런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육효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구자와 육자로만 쓰이는 것이에요. 그게 물건이에요. 그런데 이 구와 육 사이에 초로부터 상까지 올라가면서 변화를 가져온 것은 시간이에요. 이게 주역이다. 여기에서 질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뭐냐? 괴체를 말하는 것이다. 괴를 구성하고 있는 바로 근간이 되는 효를 말하는 것이다. 괴의 체를 말한다. 괴필 거 시종 이후에 성체요 온시 요종이란 뜻을 주자가 어떻게 해석했느냐? 괴라고 하는 것은 육효로서 한 괴를 이루는 것은 반드시 시종을 들어서가, 그러면 시종이란 말을 효에다 붙이면 뭐가 시고 뭐가 종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시는 초효를 말하는 것이고 종은 상을 말한 거 아니에요. 상효를. 바로 이렇게 첫 시작으로부터 끝나는 초효로부터 상효까지를 들어서 성체효, 이 말이 뭔 소리예요? 이래가지고 육효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괴가 만들어지고 이걸 질자로 쓴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괴의 체제인 육효가 만들어진 것이다. 바로 이 육효가 합성되면 괴가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고 괴 속의 효는 육이 시물이라고 해서 두 가지를 쓴 거예요. 바로 항상 변하는 것이 있고 항상 똑같은 음효, 양효가 있는 거라고. 양효에는 을에 구자 쓰고 음효에는 을에 육자 쓰고 이게 일정한 형태를 갖춘 물자예요. 효라는 것은 딱 두 가지뿐이 없다. 구와 육이라는 일정한 형태와 수시 변역의 개념이다. 6자리가. 이게 효에 대한 개념이다. 이렇게 본 것이에요. 제2절은 육효를 나누어서 말하는데 기초난 난지요. 초효를 보기가 힘들어요. 일의 시작이니까. 그런데 상효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초효는 시작이니까 이게 오히려 힘들어요. 그런데 상효는 끝부분이니까 이게 같던 것이 마무리져지니까 알기가 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초효는 기초는 난지요, 기상은 이진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맨 끝에 있는 마지막 부분의 상은 알기가 쉬운 거라고. 본 말려라. 바로 초효의 본과 상의 말이를 이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왜 우리가 초효는 어렵느냐? 초사, 의지하고 초효의 그런 그 사건을 헤아려야 돼. 이 일이 뭔 일로부터 시작했는가? 그런데 끝허리 가는 상은 어떻게 해? 마침내는
이게 총을 이룬 것이라서 그 일이 성취된 일이어서 그건 생각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다 이것이요. 이게. 그래서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육효 속에 초효와 상효 두 효가 갖고 있는 특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것이 주역 법례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초효와 상효가 나오고 다음 장은 중간 사효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9장 제3절에서는 지금 육효를 구분지어 나누어서 논술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가운데 사효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적에 약부, 잔물과 선덕과 변, 시여, 비는 즉 비기 중효면 불비하니라. 그 중효가 아니면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일은 갖춰질 수 없다. 그러면 세 가지 일이 뭐냐? 이렇게 주자께서는 바로 이것이 궤 속의 사효를 말한 것이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주역 절중에서 이걸 말해 준 거예요. 잔물이라고 하는 것은 잡된 물건이 아니라 물건을 여기에 잡자는 물건을 잡탕으로 만든다 뜻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해석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데 이 잡자는 참착이에요. 함께 여러 가지를 뒤섞어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물을 궤에 존재하는 물을 종합적으로 뒤섞여서 보는 것과 이 소리예요. 두 번째, 찬, 선, 덕과 바로 효에 담겨져 있는 그런 덕을 가려내는 일과 이 지을 찬자가 아니에요. 가릴 선자 뜻이에요. 선별하는 것과 시협이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논변하는 것은 이 소리예요. 그것은 가운데 사효로 하는 것이다. 그럴 때 여기에 주역 절중에서 분명하게 그랬어요. 잡이라고 하는 글자와 가릴 선자에 지을 찬자를 읽은 것이 아니니까 가린다의 글자와 분별한다라는 이런 글자는 역닭속 하격자설이라. 이것은 또한 마땅히 주역을 배운 사람의 입장에 귀속시켜서 말한 것이에요. 바로 잡과 선과 변은 주역을 놓고 공부할 적에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잡자를 뭐라고 썼느냐? 잡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참착의 뜻이다. 그러면 그 물건 물자 있잖아요. 그 물건 물자가 뭘 상징하냐면 효에 있는 귀천이니 상하니 이런 자리가 물건 물자예요. 이게. 그것을 참착, 서로 종합해서 합해보는 거예요. 이게 섞일잡자 뜻이에요. 그래서 잘못 보면 이 잡자가 온체 안 좋은 글자로 쓰인 게 잡자라. 여기서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여기에 섞을 잡자는 종합하다의 뜻이 있는 거예요. 바로 효에 나타나는 귀천의 자리를 종합하여 보고 상하의 자리를 종합하여 본다라는 거. 이게 잔물 두 글자 뜻이다. 그러면 선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에 채찰 뜻이에요. 덕은 뭐냐? 이것이에요. 선덕이라는 것은 강유 건순의 덕을 강은 건하고 유는 순하는 음양 건순의 덕을 채찰하는 것이에요. 체득해서 살펴보는 거라고. 이게.
자, 마지막으로 변 시업이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뭘 받느냐? 덕이라고 하는 것하고 상하의 지위를 받잖아, 이게. 덕이 분이 바로 이 덕이라는 것과 지위가 구분되면서 여기에서 잘못된 덕과 좋은 덕과 잘못된 자리와 부정한 자리와 이게 구분되면서 시비선악이 나뉘어진 것이다. 여기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정의와 부정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덕이라는 것은 중도냐, 중도가 아니냐. 이런 것에 의하여 시비가 구분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변이라는 것은 뭐냐? 변, 시업이 시비를 분별한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다. 부별지다. 분석해서 구별하는 것이다. 부별저 상하야 이 괴상을 효가 가지고 있는 상을 분석해서 구별해가지고 이 고홈지어 사야라 바로 효사에 있는 글로 증험해 보는 것이다. 이게 변자 뜻이다. 이 논변한다라는 변자가 이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가는 초효와 상효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효에 공부하는 특성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부분에서 다시 총체의 육효와 부분적인 육효에 관한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Thank you.